제가 들려드릴 23번째 소설은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입니다. 김원일은 문학상도 많이 받았고요. 좋은 작품도 많습니다. 마당 깊은 집은 김원일의 대표작이에요. 이 소설엔 전쟁과 가족을 다룬 김주영의 소설이나 김용성 등의 소설에서 느껴지는 친근한 고단함이 있습니다. 마당 깊은 집은 전쟁을 다룬 한국 소설 중에 손꼽히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문학적이면서 사실적이고 애틋한 정서가 잔뜩 담겨 있습니다. 소설가들은 다 성장소설을 쓰는데요. 작가의 성장소설은 특히 재미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절대 그렇게 쓰지 못할 글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마당 깊은 집은 김원일의 성장소설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전쟁 후 1954년 무렵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대구 약전골목 부근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길람의 아버지는 금융조합에 다녔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6.25 전쟁이 났고 북한 치하에 있던 3달 동안 아버지는 북에 협조했고 서울 수복 직전 연락이 닿지 않자 혼자 월북해버렸어요. 나머지 가족은 아버지 소식을 기다리다가 피난민 수송용 남양열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들은 서울살이 이태 만에 알거지가 되어 서울을 떠난 셈이었어요. 길람의 형제는 위로 선내 누나, 길람이 둘째고요. 남동생 길중, 막내 길수 이렇게 사남매였어요. 어머니는 길람만 따로 고향 진영에 두고 3자녀를 데리고 이모네가 있는 대구로 갔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어머니는 3자녀를 이모댁 문간방에 맡겨놓고 남의 집 고용살이를 다녔는데 그때 하루 2끼를 수제비나 죽으로 때웠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이 시기를 가장 배를 많이 골았던 시기로 회상했어요. 그리고 겨우 마련한 중고 재봉틀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바느질에 손재주가 있었고 그게 소문이 나자 일감이 연줄로 찾아들어왔어요. 애들 넷을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 새벽부터 자정까지 재봉틀을 돌렸어요. 5 식구가 살 방을 구하고 새끼밥을 굶지 않을 수 있게 되자 진영에 있는 길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길람은 진영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선예 누나는 중3이었고 길중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5살인 막내 길수는 발육이 더디고 몸이 허약했어요. 길람이 대구에 온 때는 1954년 4월. 당시 대구시에는 2군 사령부, 군 통합병원, 미 8군 사령부가 미처 환도하지 못한 채 있었어요. 군부대에 기댄 각종 기업체와 군수공장과 하천공장이 많아서 전진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양극화는 심각했어요. 거리엔 양복쟁이와 양장차림이 남녀로 넘쳤지만 피난민, 실업자, 잡상인, 지객군, 거지, 구두닦이도 넘쳐났습니다. 빽이 있는 부유층은 잘 먹고 잘 살며 돈을 펑펑 써댔지만 빽 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은 수제비로 하루 끼니를 잊기에도 부대꼈어요. 양키시장으로 불린 교동시장에는 별난 외제 물건이 나돌았지만 칠성시장 같은 서민 상대의 장거리는 생존의 아기다툼으로 전국에서 몰려온 피난민들로 온갖 사투리가 난무했어요. 전쟁 후유증에 따른 인심 사나운 그런 동네일수록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져서 덕산동 뒷골목에 자리 잡은 요리집은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어 노랫가락과 장구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덕을 보았어요. 요리집 기생들이 한복을 맡아 삭바느질을 했고 수요가 많다 보니 새끼 끼니를 그럭저럭이라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길람은 중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학기가 맞지 않아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길람의 가족은 사글세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 이후 1966년에 어머니 앞으로 등기가 된 집을 마련하기까지 옮겨 다닌 새방은 모두 9집이었는데 짧게는 1년을 못 채웠고 오래 산 집은 3년 정도였어요. 그래서 길람 식구들은 이 첫 사글새빵집을 다른 새빵집과 구별하느라 마당 깊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도 가난하던 지난 시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마당 깊은 집에 살 적에라는 말을 쓰곤 했어요. 마당 깊은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던 가구는 모두 5가구로 다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아래채 4가구는 방 순서대로 경기댁, 준호네, 평양댁, 길람 가족이었고 나머지 1가구는
대문 왼편 흙담을 헐고 골목길에 구멍가게를 내 장사하는 김천땡네였어요. 새방들은 부엌이 따로 없었고 방마다 쪽마루 앞 한켠에 판자로 한 평 정도의 가건물을 애들 키만한 높이로 짓고 루핑을 덮고 사거개 짝을 찬장 삼아 그릇들을 포개어 놓아 사용하고 있었어요. 방에는 장이나 다락이 없었고 선반을 달아 잡동사니 물건을 얹었습니다. 방은 좁아서 길람의 5 식구가 누우면 방 안이 거의 찼고 귀 기울이지 않아도 옆방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채 가구들은 서로 뻔한 살림 규모로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네 밥상에 반찬이 몇 개 오르는지, 심지어 안남미에 보리쌀을 얼마쯤 섞어 밥을 짓는지도 알았어요. 다달이 전기세나 수도세, 또 변소 치는 값을 낼 때는 한 푼이라도 적게 내려고 입싸움이 잦았지만 모두 아등바등 열심히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이 집 흉을 저 집에 살짝 퍼뜨리기도 했고 제 실속을 감춘 채 집 없는 객지살이 서름으로 서로를 다독거리면서 이웃 사촌으로 고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위치에 사는 주인집은 조상 여러 대에 걸쳐 알려진 토호 집안으로 지금은 주인 아저씨가 오성직물이라는 방적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성직물은 전쟁 동안 원사 구입이 힘든 데다 시장 경제가 막히다 보니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었고 쌀은 고향 의성에서 가져다 먹는다지만 자녀들 학비, 용돈과 반찬값에 보태려고 아래채에 세를 놓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아래채 14명과 위채 8명, 22명이 마당 깊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래채 사람들이 아침 풍경은 분잡하고 활기 있었어요. 4가구가 동시에 풍노불을 피우느라 연기가 자욱했고 하나뿐인 화장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바탕의 소동 위에 일터로 학교로 썰물 빠지듯 나가버리면 마당 깊은 집은 절간같이 조용했어요. 위채에는 노마님과 식모 안씨만 남았고 아래채에는 경기댁과 평양댁의 폐가 나쁜 아들 정태씨, 길람과 어머니가 남았고 5살 동갑인 동생 길수와 준호는 골목길에 나가 놀았어요. 안마당 정원에 철쭉꽃이 활짝 핀 5월 초순이 어느 날 어머니는 길람에게 80한을 주었습니다. 길람은 장남이었고 어머니는 길람이 독하게 세상을 살기를 바랬어요. 전쟁을 겪으며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를 터득했던 터라 가난한 집안이 장남인 길람이 성공할 길은 공부를 잘해 출세하거나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이 쌓는 부지런함을 갖는 거라고 어머니는 강조했어요. 80한으로 신문을 받아 팔면서 길람 힘으로 돈벌이를 해보고 돈의 귀함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입학 시기가 지난 뒤에 길람을 댁으로 불러올린 것은 예정에 둔 계산이었던 거였어요. 1년 동안 도시물정을 익히고 학비를 스스로 벌어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신문을 팔지 못하겠으면 그 돈으로 차비를 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 술집 중노비가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마음대로 하라고 독하게 말했어요. 길람은 그날부터 신문팔이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고 자신감 없고 힘든 시작이었지만 점차 익숙해져 왔어요. 그해 여름장마는 길었습니다. 신문을 팔고 다니는 동안 준호 아버지를 몇 번 보았는데 준호 아버지는 상위군인으로 가방에 물건을 넣어 다니며 한 손에 끼운 갈고리 손을 무기 삼아 물건을 팔고 다녔어요. 당시에 상위군인은 많았고 그런 식의 물건팔이는 이미 사람들이 마음을 잡지 못했으므로 준호 아버지의 처지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즈음에 준호 엄마는 좁은 방에서 딸을 출산했어요. 이틀 후 그녀는 식구가 하나 더 늘었으니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며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된 퉁퉁 부은 얼굴로 갓난아기를 업고 평소 하던 행상을 나갔습니다. 장마와 더위로 어머니의 바느질 수입은 적었고 길람의 가족은 새끼 중 점심을 건너뛰어야 했어요. 안채의 노마님과 식모 안씨가 마루에서 점심밥을 먹으면 막내 길수는 줄인 강아지처럼 주변에서 아장거리면서 그들의 식사를 입맛다시며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불쌍하다고 노마님은 길수에게 밥을 주었고 그날 어머니는 길수의 저녁밥을 굶겼어요. 거지 새끼처럼 위치에서 한 끼를 얻어먹었으니 저녁밥은 굶어도 싸다고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길수는 내내 울다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배가 고프다며 훌쩍였어요. 비록 5살이었지만 길수의 서러웠던 그날의 경험은
다시는 위체 주변을 맴돌지 않게 했습니다. 길람은 그 여름을 허기와 우울, 권태로 보냈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증오했어요. 차라리 가출이라도 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어느 자식 없는 부잣집 마나님이 불쌍하게 여겨 자기 집으로 데려가 머슴이라도 부려먹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새끼 배부르게 먹는다면 원이 없을 것 같았어요. 셋째 길중이는 학교에서 늘 100점만 받아왔지만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이 깨지곤 했어요. 설레 누나는 굽는 봉창이라도 하듯 공부에만 매달렸는데 누나의 희망은 사범학교에 진학해서 졸업과 더불어 복사꽃 피는 시골 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평화로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녀는 소녀 시절의 전쟁의 참상을 혹독히 겪은 탓인지 평화로운 가정이니 평화로운 시간이니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는 등 평화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여름이 가면서 어머니의 일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밤 12시 넘어까지 쉬지 않고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막내 길수를 빼고 삼형제는 어머니가 일손을 놓을 때까지 꼼짝 않고 무슨 책이든 펼쳐 공부를 해야 했어요. 누가 줄기라도 하면 어머니 옆에 놓인 박달나무 자가 사정없이 어깨축지를 내리쳤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이제 내일부터는 점심밥을 먹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도 점심밥을 먹도록 하자. 길중이 무릎팍에 피멍만 보아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내 가슴에 재봉실을 박으며 목을대로 한 대박 넘이 눈물을 되넘기며 그 긴 기내를 넘겼다. 객지에서 30 많은 우리 식구요. 더러운 세월이요. 길람은 친구 한주의 도움으로 대구일보의 신문 배달원이 되었어요. 그냥 신문팔이는 신문을 사서 팔고 남는 돈을 갖는 것이었는데 배달원은 배달소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안정된 직장인 셈이었어요. 한주는 황해도에서 피난 온 아이였는데 아버지는 인민군으로 전쟁 중 전사했고 동생 둘은 일사후퇴 도중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머니와 여동생과 판잣집 셋방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병이 들어서 한주가 가장인 셈이었어요. 한주는 신문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껌도 파느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시내 중심가의 일터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바닥 생활을 2년째 하고 있음에도 잘난 척하거나 영악하지 않았으며 말수가 적은 차분한 아이였어요. 소심하고 용기 없는 길람은 한주와 친해졌습니다. 길람은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고 한주는 야간 중학교에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으므로 둘은 공동의 목표가 있는 셈이었어요. 대구일보에 배달원으로 들어가게 된 한주는 빈자리가 나자마자 길람을 추천했습니다. 미심쩍어하는 보급소장 앞에서 한주는 제 말만 믿고 길람이를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배달원은 구독자 확장과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으므로 길람은 휴일에도 확장 때문에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평양댁의 아들 정태는 폐가 나빠 매일 집에 있었어요. 정태의 동생 정민, 애들은 그를 민희 형이라고 불렀어요. 민희 형은 공부를 잘했고 서울대 법대를 가는 건 문제도 아닐 정도였습니다. 고3이지만 주위집 애들 과외를 해서 학비를 벌 정도여서 평양댁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정태는 건강 때문에 평양댁의 근심거리였고 좌익이었고 약간 과격했어요. 정태는 지금 전국적으로 반공 골기대화가 있는 것에 불만이 많았어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정태에게 상위군인 준호 아버지는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낸 자유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직 참다운 자유주의를 제대로 실행해보지 못해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나만의 문제점이 있긴 해도 전쟁과 같은 폭력 혁명을 신봉하는 자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태의 좌익사상에 불안함을 가졌어요. 준호 아버지는 전쟁 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중대장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비록 상위군인이 되어 아내와 함께 가난 속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의 과거의 행적은 현재의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어요. 늦가을이 되어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계절이 되었어요. 다른 집은 장작을 들여놓으면 그걸 일꾼을 사서 쪼갰는데 어머니는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꾼을 들이면 돈이 들고 어머니는 그걸 장남인 길람에게 시킬 생각이었어요. 안채에 장작을 패러 온 일꾼이 있었는데 그 일꾼들이 일하는 걸 잘 보라는 어머니의 지시가 있었고 길람은 며칠 눈여겨본 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남이라고는 해도 길람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요령이나 힘에 있어서 한 달 굳이 통나무를 장장으로 패는 건 쉽지 않았어요. 헛손질에 힘만 빼는 길람을 보다 못해 누군가 도와주기라도 할라치면 어머니는 길람이 혼자 힘으로 하게 두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추위가 세지고 살얼음이 얼기 시작했어도 길람의 집은 충분한 난방을 하지 않아 아침이면 떠다 놓은 사발에 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밤에 잘 때는 온 식구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잤어요. 그럴 때 길람은 방에서 가장 추운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 집안이 장자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아마도 자신을 다리 밑에서 주워왔거나 아버지가 다른 여자로부터 낳아들인 자식일 거라는 심증을 굳혔어요. 안채에서 자녀들 공부 때문에 방이 필요하게 되었고 아래채 4집 중에서 한 집이 방을 비워줘야 하게 되었어요. 모두 한겨울에 비울 사정이 안 되었고 제비를 뽑았는데 어머니가 나쁜 제비를 뽑았어요. 겨울에 방을 구하는 건 불가능했고 어머니의 단골들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악조건이었죠. 설녀 누나는 소리 죽여 울었고 어머니는 눈물 글썽한 눈으로 가슴이 무너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나 죽은 남편이 좌익이었으므로 경찰이 감시를 계속 받아오던 김천댁이 이사를 갔습니다. 김천댁의 집은 담벼락에 면해 있던 가게방이었고 그 방으로 길람이네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인 계약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 방으로 가느라 어머니는 원래 그 방으로 오기로 계약되어 있던 사람을 만나 겨울을 난 후에 이사 오는 걸 간절히 부탁했고 결국 한 달에 600원씩을 주기로 하고 일을 성사시켰어요. 주인집에 내는 월세와 그쪽에 내야 하는 600원의 부담이 있었지만 당장 거리에 나앉는 것을 면하는 게 급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모든 과정을 서러워했습니다. 길람에게 이 모든 서름을 갚는 건 네가 얼른 커서 든든한 사내 구실을 해야 혼자 살아온 과부 서름을 풀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나 길람은 어머니의 소망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쟁 상대로부터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신문 배달을 통해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눈치로 터득했고 사람 간의 이기적인 관계와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처럼 장차 집안의 의지 기둥이 되려면 남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데 그러자면 정직과 성실만으로는 어렵고 실력, 노력, 체력, 거기에 탐욕, 교활, 언변 따위까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길람은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차라리 여자로 변하거나 어서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람이네는 12월 중순을 넘겨서야 김장을 했어요. 마당 깊은 집에서는 제일 늦은 김장이었는데 어머니의 일손이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수도 사정이 좋지 않았고 마당 깊은 집에는 운물이 없었으므로 대부분 물을 몇 지게씩 사서 김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물을 사서 한다는 건 어림없었어요. 집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중국인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 운물이 있었습니다. 운물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었는데 그걸 길람이가 했습니다. 날씨는 추웠고 어깨는 빠져나갈 듯 했으며 물이 묻은 손가락은 빨갛게 부풀다가 푸르죽죽하게 변해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팠어요. 길람은 자신에게만 할당되는 모든 힘든 일과 그걸 시키는 어머니에게 불만이 쌓여갔어요.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길람은 생의 힘듦을 유난히 심하게 느낍니다. 그 대목입니다. 나는 신문 배달을 마치고 일부러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을 골라 집으로 돌아왔다. 배달을 할 때는 느끼지 못했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차가운 저녁바람이 살갗을 들볶다 못해 뼈까지 아리게 했다. 저물 무렵 그 귀갓길이 추일한 배고픔 못지않게 마음을 외로움과 슬픔으로 채워 더러운 세월을 탓하는 어머니처럼 나 역시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사느냐는 푸념이 절로 나왔다. 꽁꽁 얼어붙는 어둠 속으로 먼지보다 더 작은 알갱이가 되어 형체 없이 사라지고 싶었다. 위치에서는 파티가 열렸어요.
대학생 아들 성준을 미국에 유학 보내기 위한 교재를 알선해준 사람들을 초대한 거였습니다. 길람은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난생 처음 보는 뷔페 파티를 구경했어요. 샹들리에를 대낮같이 환하게 밝힌 위치의 대청 유리문 안쪽에 셀수조차 없이 차려져 있는 산더미 같은 음식들을 먹고 싶은 것만 양껏 덜어먹는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걸 넋이나가게 보고 있다가 어머니의 부름으로 방으로 돌아간 길람은 부자들 파티 구경이나 하는 건 평생 종노릇이나 하는 정식 빠진 놈이라는 어머니의 무지막지한 욕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흥분에 겨워 실수로 재봉바늘이 손톱을 뚫고 들어갔어요. 피가 흥건히 옷감으로 고였고 어머니는 다친 손가락보다 못쓰게 될 옷감을 물어주게 될까봐 안절부절했어요. 길람은 이 일을 수습하려면 가혹한 메타작이 시작될 것이고 종아리에 맷자국이 사라진 뒤에까지도 어머니는 두고두고 손톱을 꿰뚫린 실수와 남의 새옷감에 피를 묻힌 불찰을 길람 탓이라고 타박하며 더러운 세월이 한풀이를 겸해 더 자주 매를 들 것이 분명했어요. 길람은 그걸 다 견뎌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집을 나가버리기로 결심하고 슬그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한 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았고 자정을 넘겨 대구역 대합실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한 주를 만났어요. 그 무렵 한주 어머니는 병이 깊어졌고 한주는 약값을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해서 미제 드롭스, 초콜릿, 연필, 손톱깎이, 귀이개까지 갖고 자정 무렵까지 돌아다니며 팔았어요. 한주는 길람에게 풀빵을 사주었습니다. 목이 메일 정도로 아귀하게 먹는 길람에게 마치 형처럼 생각을 고쳐먹고 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타일렀습니다. 신문 배달소로 누나가 찾아왔지만 길람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누나를 돌려보냈어요. 밤이 되어 다시 대구역으로 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그렁그렁한 슬픈 얼굴로 길람을 내려다보았고 길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대목입니다. 어머니는 마당 깊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게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 아침 밥상을 받자 콩나물과 대파 건더기 사이에 쇠고기 기름이 동동 뜨는 고깃국이 내 앞에만 놓여있음을 알았다. 그 순간만은 내가 어머니 아들임을 마음 깊이 새겼다.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고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었다. 나는 가출에 대한 죄갚음이라도 하듯 이튿날 아침부터 부지런히 장작을 패었다. 더러운 세월과 가난에 따른 분풀이라도 하듯 땀을 흘리며 열심히 도끼를 휘둘렀다. 내 가출을 두고 어머니는 끝내 가타부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아픈 마음의 회초리를 맞고 있던 나는 통나무 조각을 열심히 쪼개고 신문 배달을 하는 일만이 어머니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장작 패기는 악심을 먹은 만큼 차츰 요령에 익숙해졌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팔뚝과 가슴을 만지면 단단하게 알심이 배어 있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평양댁의 아들 정태씨가 월북을 하려다 붙잡혔고 가족인 평양댁과 순아 누나, 민희 형은 한동안 CIC에 가서 시달렸어요. 정태씨는 끝까지 북으로 가기를 희망했고 전향을 거부했으므로 장기수가 되었습니다. 민희 형은 서울대 법대가 목표였으나 친형 정태씨의 사상 문제로 나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해도 판검사로의 임관이 어려우므로 진로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바꿨습니다. 2월이 다 지나갈 즈음 주인 아저씨는 마당 깊은 집을 헐고 개축을 할 거라는 계획을 세입자들에게 통보했어요. 그동안 여름만 되면 마당이 깊어 물난리를 겪었으므로 아래채를 몽땅 헐고 마당을 돋을 것이며 아래채는 허물고 2층으로 양옥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방을 비워달라는 거였어요. 마당 깊은 집에 새를 든 가구들은 약속된 기간을 채우자 모두 떠났습니다. 길람네도 새로운 새방으로 옮겨 앉았는데 마당 깊은 집과의 거리는 불과 100m 남짓 되었어요. 그 부분의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중순 어느 날이었다. 신문 배달 나선 길에 가난한 사람들이 슬픔과 눈물과 분노가 벽마다 배어있는 그 아래채 4칸과 바깥채 가게방과 기우뚱 쓰러질 듯한 소슬대문이 허물어지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다. 내 마음이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듯 아픔이 마음을 쳤다. 나는 그날 내내 우울했다.
길람은 4월 하순에 중학교에 입학했고 신문 배달은 계속하였어요. 그리고 내내 몸이 약했던 막내의 길수는 8살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닫았습니다. 그 아둔한 걸음과 어눌한 발음 탓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 가는 초등학교 입학조차 거절당한 채 병원 시세 한 번 지지 못하고 어느 추운 겨울날 뇌망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수의 시신은 빈 쌀가마니에 담겨져 어느 지게꾼의 지게에 실려 대구 서쪽 변두리 성당 못 뒤 이름 모를 골짜기에 묻혔어요. 그 회상 대목입니다. 따뜻한 볕 아래 앉아 사팔눈으로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을 맹하니 보며 고구마를 거미손으로 떼어 오물오물 먹던 길수의 병든 병아리 같은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아니, 문풍지 울어대던 그 춥던 겨울밤을, 그 마당 깊은 집 시절이 마치 겨울 밤하늘 바람 건너 천공에 걸린 등불이듯 쓸쓸하고도 다습게 회상된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나왔던 그 후의 이야기가 있어요. 설레 누나는 경쟁률이 치열한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을 해서 소망을 이뤘고요. 길람은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 출판사에 취직했어요. 그 후에 더 세월이 흘러 길람은 작가가 됩니다. 어머니는 조금 살만해지자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육류를 즐겨 먹다가 고혈압을 얻었고 60 중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 한주는 집안 형편상 결국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인쇄소 보조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인쇄기술자가 될 새로운 꿈을 갖고 뭘 하든 열심히 하는 한주로 살았어요. 나중에 길람이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서 만났는데 그때 그는 인쇄소의 기장이 되어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건강한 웃음을 웃으며 쫄병 길람에게 막걸리를 사주었습니다. 또 더 세월이 지난 어느 해인가 대구에 갔다가 새로 지은 말끔한 5층 건물에 내걸린 낯익은 간판을 하나 발견했어요. 최정민 내과병원이었습니다. 마당 깊은 집에 살 때 의과대학을 갔던 민희영 이름이었어요. 길람은 병원으로 올라가서 40대 후반이 된 민희영을 만납니다. 형인 정태씨가 아직도 전향을 하지 않은 무기수로 수감 중이었고 평양댁은 아들 걱정에 하도 울어서 이젠 거의 실명 상태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든 흘러가고요. 우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현 주소에서 자꾸 예전 주소를 기억해내곤 합니다. 잊어도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죠. 행복했든 불행했든 살아온 날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길람이 마당 깊은 집 시절에 강하게 남는 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점심을 안 먹던 시절 늦은 밤 배가 고파 주인집 부엌에서 밥을 사흘 내리 훔쳐먹던 일. 식모 안씨는 그걸 알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충고와 배려. 그 후 길람은 남의 물건이라면 운동장이나 교실 바닥에 떨어진 연필 한 토막이라도 내 것으로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구 생활이 출발을 돌이켜볼 때 겁 많았던 길람에게 용기를 주었고 가난 속에서도 구김살 없이 씩씩하게 더러운 세상을 곧잘 뚫고 나가던 소년가장 한주를 가장 잊지 못했어요. 특히 한주가 했던 말들, 신문 배달원으로 취직자리를 주선해줄 때 보급소장 앞에서 길람이를 한번 믿어보세요 하던 말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모르는 성경 구절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참고 기다리는 끈기와 남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성실성은 길람 자신을 호련히 돌아보게 하는 각성지의 구실을 톡톡히 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 고단한 삶을 살아낸 부모님에 대한 기억,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아픈 추억들. 이제 오랜 시간을 건너와 지금 나는 여기 있지만 그 추억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무형의 기억일 뿐이지만 사는 동안 어느 순간에 맞닥뜨리면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나를 일으켜주곤 했을 겁니다. 내가 살던 집, 동네, 골목, 그리고 양극의 어느 한쪽에 있었을 우리 가족. 그래서 우리는 가끔 둔중한 아픔과 아련함으로
추억 속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마당 깊은 집의 배경인 약전 골목이 있어요.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마당 깊은 집 기념관도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실 걸 권합니다. 대구 출신이 아니어도 거기 가면 나의 어린 시절 추억과 오버랩되어 그 기억에서 한동안 머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